사실 글을 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예. 잘 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물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예. 그 영상물을 만들기 위한 글을 쓰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영상물이 같습니다. 먼저였고. 네. 예. 글이라는 걸 쓰고 싶은 욕구가 먼저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죠. 영상물에 대한 맞습니다. 말을 쓰고 싶은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작가들하고 무슨 예전에 일을 할 때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좀 글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왜 문장이 안 되냐 그러면 우리는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직업은 말을 쓰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말이 된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영상화를 기반으로 한 글을 쓰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 자체의 어떤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물론 서초동을 작업하면 생각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글을 쓰고 이 글로 통해서 이 제작진들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서야 영상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글 자체의 문학적 가치도 지금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어쨌든 지금은 변호사로서의 이 기능, 변호사라는 직업이 주는 나한테 주는 의미, 그건 충분히 말씀하셨고 작가가 주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작가를 할 때의 어떤 제가 추구하는 건 새로운 세계를 제가 만들어낸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서초동도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자체가 없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어떤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만들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계를 만들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저한테 주는 몰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제가 창작을 할 때 너무 이 세계에 몰입이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을 막 쓰고 있다가 또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이 글로 썼던 세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갑자기 퇴근할 때 현실 세계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순간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몰입감이 주는 쾌감이 또 있고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또 같이 즐거움을 느꼈을 때 또 오는 그런 쾌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저에게 주는 어떤 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 제가 만든 세계가 누군가에게 공감이 된다는 건 제가 던진 질문에 그 사람들이 답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글쟁이의 쾌감인데 그걸 참 글쟁이들끼리 하는 느낌 같은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얘기거리 좀 많이 만들었죠.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뭐 정리해놓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어떤 걸로 풀 생각입니까? 다음 작품은 지금 사실은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상업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서포머 콤플렉스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작가들이 영화에서 두 번째 작가 처음 입봉할 때는 무지무지 준비를 많이 하는데 두 번째는 어설프게 하다가 망가진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까지 조금 좋은 반응이 있어야 능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재를 고를 때 지금 고민이 많아지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올해 붙들어놨던 사극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 사극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라마화하는 작업을 할 것인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사극은.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작비도 또 엄청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고민하고 있고 하나는 조금 액션이나 스릴러가 많이 가미된 조금 더 상업적인 작품대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민을 말씀 들으니까 만만한 법정 드라마 쓰는 작가 얘기는 안 듣고 싶다는 거네요. 나 정말 전업 작가로서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주겠다. 이런 야망이 느껴지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에 뭐 변호사가 되고 나서 변호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작가가 되야겠다고 꿈꿨던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작가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변호사 이야기에 국한돼서 창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장점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고 싶다는 욕심은 물론 있지만 연거푸 두 개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의구문도 있어서 물론 그게 지금 옵션에서 완전 떨어져 나가 있지는 않지만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 시험 4기라고 그러셨던가요? 맞습니다.
4기고 그러면 경력이 지금 한 10년 넘어가죠. 지금 이제 11년 차쯤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완전 중견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6, 7년 차쯤에 변호사 연수를 갔더니 그때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님이 연수 같이 온 동기들을 보고 아유 중견 변호사님들이 오셨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우리가 병아리인데 무슨 중견이야. 근데 10년이 넘으면 확실히 중견이고 제자들도 보면 이제 정말 큰 펌에서 파트너가 되어 가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법조도 개편이 됐구나. 세대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50대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되게 먼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예. 50대의 계획 자체를 구체적으로 세워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싶다는 꿈을 계속 갖고 있었고 이제서야 사실은 실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대에 막 접어들고 있는데 50대 한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 병행에서 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하고 싶고 또 병행해서 작가로서 또 제가 창작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또 사회에 새로운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하는 일들을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0대 한 중반쯤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혹시 기회가 닿는다면 어떤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나 그런 경험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 그러니까 뭐 후배들에게 어떤 전달할 수 있는 뭐 강단에 서거나 뭐 학교를 가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그래보고 싶은 욕구도 조금은 있습니다. 제작사를 만들어서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 영화 아카데미를 중간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라는 곳을 좀 다녔었습니다. 영화 아카데미 다녔었죠. 심지어 영화 아카데미를 언제 다녔죠? 변호사를 하고 나서 하다가. 네, 맞습니다. 변호사 일을 한 1년 반 정도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그건 병행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도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스케줄이지만 그래서 그때 1년 정도 제가 프로듀싱을 전공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제가 알기에는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고 과학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영화 아카데미 교수하고 모여 있으면 모여서 이렇게 저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학생들 울리는 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거 이래도 되나? 학생들이 거의 정신병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국고 받아서 훈련시키는 거니까 한국 영화의 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학생들도 또 그렇게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처음에 2주는 특히나 더더욱이나 그 부팅 캠프라고 해서 더 어렵고 힘들고 이 스케줄상 소화할 수 없는 과제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잠도 거의 못 자고 2주간 했던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중간에 드랍하지 않고 끝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동기가 20명인데 저 포함해서 영화 쪽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때 이제 프로듀싱, 그러니까 제작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단편 영화를 거의 한 10개 가까이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저는 제작 쪽에는 그렇게 재능이 없다. 욕심이 없다는 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최소한. 그 과정을 끝냈으면 재능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제작사를 나중에 50대 차려서 제작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두 가지를 진정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작가고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법치주의 상황 코멘트 할 수 있나요? 우선 저도 이제 지금 10년 넘게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제는 한 명의 법률가라고 스스로 그래도 말을 해도 당연하죠. 부끄럽지 않은 경력을 쌓은 입장에서는 조금 뭐 다른 법률가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법치주의를 얘기를 할 때 법에 의한 통치를 저희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제 법치주의가 있는데 이 추구해야 할 것은 결국 실질적 법치주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건 결국 법을 활용하기는 하나
그 법이 어떤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법을 제정하거나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서 통치하는 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저희가 처분적 법률이란 말씀 지금 하셨는데 대한민국이 처분적 법률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쪽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제정하는 법률 자체가 우리가 보통 법학을 배울 때 배우는 정말 특정한 사안을 다룬 처분적 법률 자체는 아니게 제정은 하지만 제정을 할 때 사실상 처분성의 성격을 갖는 형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최근에 나왔던 배임죄 폐지 논의라던가 하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되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은 되지만 그 개정의 취지 자체가 정말 추상성과 일반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법률가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또 주도하는 쪽도 법률가들이에요. 정권 실세들도 그 안에 법률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일선 변호사로서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우려가 사실은 되고 있는 점은 지금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일선 활동하는 변호사로서는 가장 직결되게 피부로 느끼는 그렇죠. 문제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 얻어지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사실은 권력화되고 그것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는 반드시 존재는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힘을 부여하면 그거는 악용될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것의 견제장치가 마련이 돼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기에는 시스템이란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쪽이 그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방향은 각각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권이 갖고 있는 쪽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것. 그게 제일 문제죠. 혹은 수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기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소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 혹은 기소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는 것이 이 남용 사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야 하는데 묵살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민생범죄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리나 비위를 통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하게 무마시키는 이런 것들이 원래 대부분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뭉개지 말라는 것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때의 그쪽에 있어서의 장점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사권에서 만약에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안 했을 때에는 지금 이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전처럼 경찰이 만약에 뭉개고 있으면 검찰이 나서서 게시를 한다던가 검찰이 뭉개면 경찰이 나서서 게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견제가 상호 가능하거든요. 기소의 경우가 독점돼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항고 절차라든지 재정명령 같은 법원을 통해서 이것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해야 하는데 해야 됐을 경우에가 또 문제가 된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특히 정치 사건들에 있어서는. 근데 그 경우에는 기소 전 견제 장치는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또 그 자체를 무죄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의 권한을 한쪽에 독점적으로 부여했을 때의 문제가 수사를 만약에 그 수사권을 가진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견제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늘어나는, 그러니까 더 견제가 되는 유일한 것은 수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게시한 사건들일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으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제 장치로서 기소를 안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드물거든요. 전체 케이스에서 몇 프로 안 될 거고 또 이것은 사실 민생 사건에 있어서는 작용할 일이 거의 없는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이것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이걸 강화함으로 인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견제장치를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선에서 느꼈을 때는 지금에 또 충분히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이후에 경찰이 수사를 거의 대부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경찰의 업무도 과중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지연되고 있고 또 이 뭐 사기 사건이나 횡령 배임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들과 좀 어려운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 사건들은 경찰이 좀 처리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경찰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경찰을 저희가 지금 뽑을 때 그리고 검찰을 뽑을 때에 이 요구되는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운 법리를 다루고 그것이 재판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갖춘 쪽은 검찰로 가게 돼 있고 경찰을 뽑을 때는 그런 훈련 과정이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게 지금 몰입으로 인해서 처리가 지금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사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사가 미진한데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검찰이 지금 직접 보안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흘러가서 제대로 이 범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져서 일선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수사권 기소 분리 그리고 검찰청 폐지가 정말 전체 범죄 사건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좀 품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견제 장치들을 조금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정책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게 실 모두를 위한 개편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는데 답을 잘 해주셨네요. 상세하게 해주셨네. 자,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변협의 회원이 뭐 다수가 됐고요. 네. 그럼 변협의 모든 기능을 다 쥐고 있는데. 지고 있다는 건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법치주의 붕괴 상황에 대해서 변협이 침몰하고 있다, 굴종하고 있다, 양다리 걸치게 가고 있다. 뭐 하여튼 이상한 대한민국 변협이 취하지 않던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젊은 변호사들, 지금 동년배 변호사들 간에는 그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사실 대한변호사협회 활동에 대해서 저희 동년배 변호사들이 정보가 많이 있거나 그런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돼버렸구만요. 네, 다만 지금 최근에 어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사 기소 분리와 그로 인해서 지금 수사들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어떤 성명을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정보조직 개편에 설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생각만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42대 58 정도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의견을 대변해서 성명을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기는 합니다만 설문이라는 게 항상 맞춰서 설문이 나가죠. 어떤 방향을 맞춰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은 최근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그것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에 대해서 명확한 제재 사인들을 경험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변호사협회를 하나 이익단체로 만약에 본다면 이 협회 입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변호사라는 직업이 변호사가 하나의 어떤 차지하는 지위도 있지만 저희가 배울 때는 준사법기관의 기능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갖고 또 목소리를 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협회를 스스로 이익단체라고 규정을 좀 하더라고요. 변호사협회 내 임원들이 이익단체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참 공익의 대변인, 공익의 수호자, 법에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작가의 사회적 책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우선 직관적으로는 변호사로서의 책임이 좀 더 무겁게 다가오는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저는 송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결과가 바로 나오고 그것이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드는 책임이 있고요. 작가로서의 책임은 제가 조금 더 다른 방향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가로서는 저희가 어떤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가적인 일을 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책임은 좀 덜한 편이고요. 대신 제가 만든 작품 사회에 나올 때의 영향력은 예. 제가 변호사로서 어떤 한 의뢰인의 사건을 맡을 때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한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책임감도 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네.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드라마를 좀 예를 들자면 저희 드라마에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주가 조작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있고 네. 그 사람에게 접견 변호사를 가게 되는 주인공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구속된 피고인이 자기가 무죄로 나올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씬이 있는데 최초로 제가 이걸 썼었을 때는 실제로 그 사람이 무죄로 나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법리를 줄줄 얘기하는 씬이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인데 주가 조작을 하고도 무죄로 나올 수 있는 법리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 부분 나중에 삭제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무라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이치에 맞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이치에 맞는 어떤 밸런싱이 된 결론이 원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고 더 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어떤 의무를 면하려는 세력이 등장하면 그거와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 소송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회가 원래 갖췄어야 할 균형점에서 벗어나서 내려가지 않게 방어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소송 일을 맡게 되면. 감동입니다. 근데 작가로서의 일은 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세상에 플러스를 얹어야 된다는 책임을 좀 많이 느낍니다. 저에게 어떤 주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부가적으로 해서 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뭐 아젠다라든지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고 혹은 새로운 질문을 던져서 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세상에 플러스를 얹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 균형을 깨서 더 높은 균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가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의 책임은 균형이 깨지거나 마이너스로 가지 않게 방어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고 작가로서는 이 균형에서 조금 더 내가 어떤 플러스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바 영화제가 예전에는 꽤 셌거든요. 이게 아마 공산혁명에서부터 그 영상물의 기능, 영상물의 선동적 기능이 기능을 발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혁명가들이 아마 몰입을 했을 거예요. 그 전통이 모스크바 영화제로 연결된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상물은 선동수단이 될 수가 있죠. 선동수단이 되게 참 좋은 도구가 되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상물은 반대로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성숙시킬 수가 있고 영상이 주는 그 즉각적인 효과가 워낙 강하니까 그런 거죠. 좋은 글을 많이 쓰시고 좋은 글을 바탕으로 한 좋은 영상물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 사회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뭐 좋고 균형 잡힌 이야기들 만들어서 사회에 좀 좋은 질문 던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